네, 부마인드 장착을 위한 실행 독서. 이번 시간에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요, 조지 S. 클레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저희보다 한 100살 정도 많은 사람이에요. 1874년에 태어난 미국 사람인데, 이분은 미국 스페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미국 스페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 그러니까 쿠바를 누가 가질지에 관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쿠바는요, 미국에 있는 그 플로리다주, 동남쪽에 있는 플로리다 주에서 이렇게 바다 건너 보이면 보이는 그 땅인데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이 쿠바가 독립하려고 할 때 미국이 빼앗아 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스페인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그 전쟁이 끝난 후에는 출판업계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그 도로 지도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이분은 1926년부터 바빌론의 우화들을 소재로 재테크 관련된 이야기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조지 클레이슨에 대한 그 우화들이 모여서 요 한 권의 책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책을 선정을 했는지 그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빌론이라는 도시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빌론은요, 고대 세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에서 8,000년 전 이전에 존재했던 그런 도시인데 지금은 사라졌죠. 그 자리에는요, 지금 이라크가 있어요. 이라크.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였는데 왜 그랬느냐? 왜냐하면 이 바빌론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개개인들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국부는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사람들이 부유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부유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돈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하다못해 왕이 국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에 대한 강연, 토론의 장, 배움의 장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기는지,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는지, 그 돈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했던 거예요. 바빌론은요, 지금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 있었던 그 도시인데요. 사막이에요. 지금도 이라크는 사막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사막으로 에워싸인 그 불모의 도시에다가 바빌론이 건설이 되었어요. 곡물을 재배하기에도 무척 강수량이 부족했는 어떤 그런 곳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살던 사람들은 최초의 공학자이기도 하고 최초의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최초의 수학자이기도 하고 최초의 금융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관계수로를 끌어다가 건설해서 그 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고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선배님들 함무라비 왕 아시죠? 이 함무라비 왕이 만든 그 법전, 그 관대함의 대명사이잖아요. 관대함의 대명사. 그래서 그런 관대한 왕들이 이 땅을 다스렸어요. 비록 주변에 뭐 아시리아나 뭐 니네베 이런 다른 도시 국가들과 전쟁이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국지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관대한 왕이 있었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 아주 뛰어난 과학자, 천문학자 이런 뛰어난 예술가들이 살았던 곳이고 게다가 돈 많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돈 많은 상인들. 그래서 이 바빌론을 우리는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역사를 포함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모든 챕터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는 것을 들어보시게 되면 아마 한 권의 책을 읽으신 느낌이 드실 거예요. 먼저 황금을 꿈꾸는 사나이가 있어요. 잠깐만요. 황금을 꿈꾸는 사나이가 있는데요. 반사르라는 사람이에요. 수레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깊은 체념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했거든요. 쌀자루도 텅 비어 있었고 지갑도 텅 비어 있었어요. 바빌로니아라는 그 도시는요, 거대한 궁전도 있었고 엄청난 부자도 있었지만은 초라한 오두막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 곳이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달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길을 걸을까 봐 그게 너무나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도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어도, 그리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더라도 지갑을 채워줄 그 두둑한 수입원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냐면, 바빌론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아카드라는 친구를 찾아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가난한 친구들이 여럿이 모여서 어린 시절 친구였던 아카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아카드에게 지혜를 청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바빌론에서 이렇게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질문을 한 거예요. 아카드를 찾아갔는데, 아카드는요, 누구에게나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도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은요, 나날이 늘어만 갔어요. 그런데 그 아카드의 가난한 친구들은요, 운명의 여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재물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네, 시리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아카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독한 수전노는요, 돈을 다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다. 그리고 갑자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도 결코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비밀을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아카드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안겨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그 정답은 바로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돈이 바로 힘이라는 사실.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부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카드는 가난한 장사꾼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운명을 탓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꿈꾸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에 맞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내는 공부.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공부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그 공부를 알아내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겨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데, 이 사람은요, 시청에 근무하는 필경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시청 공무원, 아주 적은 급여를 받는 시청 공무원인데, 필경사는 이렇게 법을 똑같이 따라 써서 복사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필경사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대금업자인 알가마 씨를 만나게 돼요. 알가마 씨는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대금업자가, 알가마 씨가 아카드에게 요청을 해요. 9번째 법을 복사해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아카드가 얘기를 해요. 제가 시간에 맞춰서 복사를 해드린다면 당신의 지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알가마 씨는요, 아주 쉽다. 부자가 되는 첩경은 아주 쉽다. 뭐냐? 버는 것보다 적게 쓰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쥐꼬리만큼 벌더라도 그에 대한 10분의 1을 저축을 하면 되네. 그러면서도 절대로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게.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저축을 하고 싶잖아요. 부자가 더 빨리 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을 저축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은, 내가 돈을 쓰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살아가는 셈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말아라. 절대로 인색한 사람이 되지는 말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 신나는 세상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먹을 것과 내가 자선을 베풀 것을 따로 떼어두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카드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실천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대금업자 알가마시와 만나게 되었어요. 아카드는요, 1년 동안 자신의 번 돈의 10분의 1을 착실히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알가마시가 물었더니 착실히 모아서 벽돌 상인 아즈무르에게 주었고, 그 아즈무르는요, 페니키아로 가서 희귀한 보석을 사오겠다고 해서 전부 다 맡겼다고 했어요. 알가마시가 혼을 냈어요. 그 벽돌 상인이 보석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는가? 너는 1년 동안 모은 돈을 허공에 날린 것이나 다름이 없네. 그렇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게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 벽돌 상인 아즈무르는요, 돈 한 푼 건져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네가 구하는 조언,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그의 합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라. 아무에게나 조언을 구한다고 네가 그 조언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난 거예요. 다시 또 1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보냈느냐라고 했더니 역시 1년 동안 번 돈의 10분의 1을 착실히 저축을 했어요. 착실히 모아서 방패 상인인 아가르에게 빌려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인에게 빌려준 그 돈에 대한 대가, 이자로 달콤한 꿀과 포도주와 빵을 즐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금업자 알가마시는요, 너무 어이없어 했어요. 왜냐하면 힘들게 번 돈인데 그 돈에서부터 도단한 그 새싹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다고 야단을 친 거예요. 돈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이 돈을 다 먹어치우니까 더 이상 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돈을 당신의 노예로 만들게. 돈을 당신의 노예로 만들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은 푼돈이라도 자선을 게을리하지 말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게. 이렇게 또 조언을 해줬어요. 돈으로 돈을 벌어라. 우리가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고리, 지나친 고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사기당할 기회가 아주 많다는 뜻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적더라도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알가마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었는지 들어볼게요. 알가마시가 늙게 되었어요. 이제는 늙어서 노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아카드, 자네가 니프르라는 곳에 가서 나의 땅을 관리를 해준다면 내가 동업자로 생각을 하겠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미 아카드는요, 그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재산을 잘 관리하는지 그 법칙을 터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늙은 알가마시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그의 재산을 더 크게 불려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카드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아카드 너는 늙은 알가마시 때문에 부자가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카드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를 만나기 전부터 나는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네. 꿈을 꾸었네. 그리고 4년 동안 번 돈의 10분의 1을 단호하게 저축을 했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단호하게 저축을 했네. 돈을 허망하게 날렸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의지를 가졌네.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그 목표에서 물러서지 않았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비밀을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 바빌론, 최초의 문명국이었던 바빌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가끔씩 듣잖아요. 어떤 여행, 어떤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 뭐 함무라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빌론이 나오는데요. 바빌론은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렇게 크게 통일하는데 사르곤 대왕이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사르곤 대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군국 시대의 어떤 대왕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싸움도 잘하고 좀 강인하고
그런 좀 용감한 그런 대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최초의 그 통일 국가를 건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는데 그 수도의 이름이 바로 아카드 제국이에요. 이 책에 나온 그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아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결고리가 아마 있을 거라는 추측을 저도 해봐요. 그래서 70살 70이 된 아카드에게 이 사르곤 대왕이 강연을 요청을 해요. 그 강연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을 하고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아카드는 7가지의 부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비결, 그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일단 시작해라. 뭘 시작을 해야 될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게 바로 당신의 부의 원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멘토분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의 크기가 중간 이하인 20대, 30대 젊은이들 있잖아요. 이 20대, 30대 그 젊은이들은요. 이런 일자리를 구한대요. 조금 더 쉬운 일자리, 그러면서도 조금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일자리만 찾아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찾아다녀서는 절대로 이 20대, 30대의 부를 일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서 제가 떠올랐어요.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을 부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시작을 해라. 아침에 우리가 10개의 달걀을 하나의 소쿠리를 담아서 저녁까지 9개의 달걀을 꺼낸다면 며칠 후에 어떻게 될까? 네, 며칠 후에는 그 소쿠리가 차겠죠. 내 지갑에서 10분의 9만 꺼내 써라. 그러니까 내 급여의 10분의 1은 반드시 저축을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궁핍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많은 선배님들이 실천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멋진 옷이나 보석이나 맛있는 음식, 만족감을 주고 이내 사라지고 잊혀질 것들일까? 아니면 황금, 땅, 양떼처럼 끊임없이 나에게 수입을 보장해주는 그런 알찬 재산일까라고 질문을 던져요. 네. 이것에 대한 답변은 모두 다르겠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라. 이 이야기예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출을 관리해라. 네. 지갑이 얄팍한 아카드의 친구들이 아카드를 찾아갔잖아요. 도대체 지갑이 이렇게 얄팍한 이유가 뭘까? 지갑이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불가피한 지출.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알려면 계속 우리의 생활 습관을 냉정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지 않게 되면 그 욕망에서는 또 다른 욕망, 이것은 바로 지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수입이 증가해도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다면 줄일 수 있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 지출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입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90%만 갖고 예산을 세워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막을 횡단해야 된다면 노새가 짐을 꾸릴 때 어떤 짐을 가져갈 것인가? 보석이나 황금덩이나 값비싼 융단을 먼저 생각할 것인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먼저 챙길 것인지 여기에서 이런 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덧없는 순간적인 욕망. 저도 이걸 생각해 봤어요. 나의 덧없는 순간적인 욕망이 무엇일까? 나의 덧없는 그 욕망이 뭘까? 그 순간적인 덧없는 욕망을 제거하면서 나의 소중한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애초에 덧없는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그래야 나의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결, 지출을 관리해라. 이 지출, 선배님들 잘 관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비결은요. 돈을 굴려라. 우리가 종잣돈 이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저축을 해서 마련한 그 종잣돈은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20대의 젊은이들이 이 종잣돈을 모아야 40대에 정말 본격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20대는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40대, 50대가 되면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을 빨리 해서 종잣돈을 빨리 모으는 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멘토분에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돈을 굴리는데요. 내가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건 시작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투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카드가 방패 상인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있어요. 그 이자를 또 다시 빌려줘요. 그러면서 돈이 조금씩 불어날 수 있도록 계속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재산은 그가 지갑에 넣고 다니는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정말로 재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요. 신중하게 투자한 수입원. 그러니까 계속 내 지갑을 불룩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 물줄기. 그게 바로 우리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 투자할 때 너무 많은 수익 말고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안전성.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곳에 투자할 때 수입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 나의 급여와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그 소극적인 소득에서 나오는 그 이자들. 그런 것들이 다 합해서 나의 수익이 되는 거죠. 나의 수입. 그래서 세 번째 비결은 돈을 안전한 곳에 굴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돈을 지키는 것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은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전자산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은 돈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신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돈을 맡길 수 있으니까요. 적은 돈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의 1원칙은 원금의 안전성. 원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카드는요. 첫 번째 투자는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벽돌 상인에게 보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곳을 결정할 때는요. 나의 지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의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운 조언이 우리의 돈을 지켜줄 것이다. 네, 저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로운 그쪽에 경험이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결은요. 집을 가지라고 해요. 그 6,000년, 8,000년 전부터 당신의 집을 가지라고 부자가 조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집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아직도 개간되지 않은 땅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그때도 지금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집이나 땅을 사들일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정한 몫을 따로 준비해 두고 있었다면 그 어떤 대금업자, 은행이든 다른 기관이든 기꺼이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재산세만 납부하게 되면 우리는 자산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너의 집을 가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이 이야기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정말 6,000년 전에 그 사람들도 이 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도 그 부동산이 정말 열기가 꺼지지 않고 있잖아요. 부동산 값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확인한 기사에서도 정부가 계속 부동산 값을 내리기 위해서 내놓은 그 안들이 계속 올리는 오늘 아침 6시에 또 글을 보니까
여전히 오르고 있어요. 여전히. 전셋값도 오르고 있고 매매값도 오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이 중요한 아마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도 그 이야기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6번째 비결은요. 미래의 수입원을 찾아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통해서 수입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수입원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내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는요. 정말 어디에서 수입원을 찾을지조차도 모르는데 미래 사회는 어떻게 펼쳐질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게 되면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적절한 수입원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먹고 살기가 충분하신 분들, 수입이 많으신 분들도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도 공부했잖아요. 부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더 많은 시간 투자한다고요. 예,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충분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계속 찾을 필요가 있다. 적은 돈이 모여서 세상을 떠난 회원의 가족에게는요. 안락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때 당시에는 보험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보험. 그런데 여기에서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족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들이 안전하게, 안락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 회원들이 모여서 어떤 그런 기금을 만들면 참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카드가 하고 있어요. 6000년 전에서부터. 그래서 7번째 비결은 바로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인가? 네, 열망. 돈을 더 벌겠다는 그 열망. 그것은 마땅히 칭찬받을 만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입을 늘리기 위한 그 열망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거, 저희 늘 이야기 나누잖아요. 꿈과 목표. 꿈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된다고 정말 6000년 전에 그 아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해야 된다. 어떻게? 작은 꿈을 성취하는 방법을 착실히 배우라는 거예요. 계속 배우라는 거, 능력을 키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의견을 나누고 또 내가 다른 것들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의견을 나누고 배우고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요.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상품을 팔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해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는 능력을 꼭 키워라. 그래서 브랜딩 하시라고 하는 거고 마케팅 하시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선배님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나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존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많은 선배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존중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빚이 있다면요. 내 능력 범위 안에서 그 빚을 신속하게 갚을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하면 되고 그 노력에 합당한 실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족에게 충실한 가장이 되어라. 가족에게 충실한 가장이 되어라. 내가 가족도 충실히 지키지 못하는데 그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충실한 가장이 되어라. 그리고 유언장을 미리 마련해 두라고 해요. 유언장. 그래야 분쟁의 소지가 사라진다고 유언장을 정확히 작성해 두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우리가 부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공통된 내용으로 이 자비, 자선, 이런 이야기, 기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디에나 풍요로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바빌론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황금이 묻혀 있다고 아카드가 가르쳐 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의 황금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요, 권리예요.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권리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너무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 있죠. 너무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 있고 우리 모두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돈을 끌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요. 그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생각, 근원물질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풍요로운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행운의 여신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행운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운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쓸데없는 불안감에 거래를 미룰 필요는 없다. 불안감이 높다는 것은 결국에는 결단력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행동하면 돼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몸으로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이다. 군뱅이 기질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 군뱅이 기질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최대의 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행운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부자인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근면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칼리밤 노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칼리밤 노인은요, 5가지의 황금의 법칙을 알려준 노인인데 이 노인은 그 아카드의 지혜를 전수해주는 노인이에요. 니네베는 바빌로니아의 한 도시예요. 우리가 도서관, 지금 공공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 공공도서관을 최초로 세운 곳이 바로 니네베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카드의 아들 노마시르를 만나서 그 지혜를 얻은 칼리밤 노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지혜와 황금을 한꺼번에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이에요. 처음에 지혜와 황금을 한꺼번에 준다면 이건 보나마나 지혜는 본 척도 하지 않고 황금을 마냥 써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지혜를 알고 법을 알고 묵묵히 따르는 사람들만이 신의 사랑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선배님들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이신 거죠. 아카드의 아들 노마시르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이 노마시르는요, 아버지 아카드로부터 황금 주머니와 토판을 받아들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나갔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보려고 했죠. 정말 부자들 그 특유의 여유로움이죠. 황금 주머니도 주고 지혜도 주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런 부모가 되면 너무 좋겠다. 우리 자녀에게 지혜의 말씀과 황금 주머니 같은 그 2가지를 건네주고 너희들이 성인이 되었으니까 10년 동안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동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느끼면 좋겠다라고 아주 여유 있게 내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강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마시르가 경험한 게 뭐냐? 황금은 물거품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황금은요, 그러니까 산토끼를 처음 잡아본 사람은 산토끼를 계속 붙잡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 산토끼가 달아나는 것처럼 황금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황금을 받아본 사람은 정말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그 사실을 몸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의 경험, 고통스러웠던 그 삶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이 노마시르는요, 이런 걸 경험했어요. 그 그러니까 경마장에 가서 말에게 돈을 걸었는데 몽땅 털렸고요. 그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상점을 이렇게 사들였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상점이 엄청나게 장사가 안 되는 상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한테 헐값에 넘기고 나서 비참한 시간을 경험을 했는데 그때 이 황금의 5가지 법칙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의 반복된 내용들이 좀 나와요. 수입의 1할 이상은 꾸준히 저축해라. 꾸준히 저축해라. 그러면 황금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황금을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해라. 그냥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라. 그러면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신중한 사람만이 황금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그 황금을 또 지킬 수 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마법의 힘은요, 우리 마음가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싶다는 거, 굉장히 관대하고 겸손하게 살고 싶다는 거, 어떤 이런 나에 대한 정체성, 자기인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그 자세라는 거죠. 그 노마시르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요. 끝없는 재앙은 없다는 사실. 끝없는 재앙은 없다는 사실. 그 부자가 되는 황금의 5가지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을 충실히 지키게 되면요. 네. 갑자기 그러면 내가 계속 그 돈을 유지를 할 수 있고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나에게 굴러들어온 그 돈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만이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고 우리의 진정한 재산으로 키울 수 있다는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대금업자 마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마톤이 창 제조자인 로단에게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창을 만드는 그 로단에게는요, 50개의 금화가 생겼어요. 50개의 금화가 생겼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50개의 금화를 가진 그 묵직한 주머니를 갖고 있는데 그 순간에 동생의 남편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동생의 남편에게 그 돈을 빌려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중에 마톤을 찾아갔어요. 마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이라는 것은 대금업자가 파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친분이 있다고 빌려주거나 뭐 나랑 친분이 없다고 빌려주지 않거나가 아니라 내가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에게든 지인에게든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든 내 돈을 파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작정 도와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신이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그 친구의 짐까지 짊어지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진정으로 그 친구를 돕고 싶다면 그 친구의 짐까지 대신 짊어지지 말아라. 그 친구의 짐은 그 친구가 지고 내 짐은 내가 지는 건데 그 친구의 짐까지 내가 짊어진다면 둘 다 파멸할 것이다. 이런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동생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먼저 그 동생의 남편에게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물을 거라고 해요. 어디에 그 돈을 쓸 것인가. 만약에 보석이나 고급 가구를 사고 장사꾼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보석이나 고급 가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물어볼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에 가야 가장 싼 값에 그 물건을 떼어올 수 있는지 아는지, 팔 때 그 원가에다가 얼마의 이득을 붙여서 팔아야 적정한 가격인지, 그리고 이 물건을 사갈 수 있는 바빌론의 부자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 만족할 만하다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요. 자네가 맡길 만한 합당한 담보물을 가져오게. 네, 가족이지만 담보물 없이는 빌려주지 않겠네. 만약에 담보물이 없다고 한다면 이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물이 없다면 이 사람의 신용, 그러니까 직업이죠. 직업을 보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이 사람을 대신 보증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담보로 놓고 돈을 빌려줄 수는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 대금업자가 파는 상품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돈을 지켜야 된다. 돈을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빌려주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어두면 알고 있으면 너무나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빌론의 성벽, 용사 반자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만의 세 가지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어라. 바로 보험과 통장과 안전한 투자.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준비를 해라. 그러면 그 어떤 비극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우리를 철저히 대비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낙타상인 다바시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사람은요, 빚이 너무 많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당시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흑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흑인도 이제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있긴 있지만 대체로 빚을 못 갚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족장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안에 시라라는 사람과의 대화, 이 내용이 한 챕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족장의 아내가 너가 빚의 노예가 된 주제에 왜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너는 자유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마음가짐이 노예이기 때문이다. 왜냐? 빚을 졌으니까. 그렇게 많은 빚을 졌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고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먹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다 보니까 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먹고 부를 내가 가져야 되는 거. 그러려면은 빚이 적어야겠죠. 빚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다바시르가 자신의 지혜를 나눠주는 이야기였어요. 바빌론의 토판. 이 바빌론의 토판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종이가 없어서 진흙으로 된 그 판에다가 지혜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그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토판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원하면 일정한 몫의 돈을 꾸준히 저축하는 거. 그리고 빚을 갚겠다는 목표를 세우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빚은 어떻게 갚으면 되냐. 내가 버는 돈의 이할 20%를 공평하게 모든 채권자들에게 갚겠다고 약속을 하래요. 그래서 1할은 저축을 하고 7할은 생활비를 쓰고 2할은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언젠가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이 토판이 있는데 이 토판이 최근에 발견됐다는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토판에 대한 내용을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성공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바빌론에서 가장 운수 좋은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는요. 좋은 멘토를 만난 거. 좋은 멘토에게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또 부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로 중간 이하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담굴라라는 젊은이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일을 한다는 것은 노예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멘토로부터 배워서 깨우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총정리예요. 부자가 되는 7가지 비결이 무엇일까? 네, 7가지 비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을 하고 지출을 관리하고 저는 가계부 쓰면서 지출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굴려라. 그리고 굴린 돈을 지켜라. 그리고 당신의 집을 반드시 가지라고. 그리고 미래의 수입원을 찾고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이 7가지가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